여러분, PF 대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단위별로 대출을 해 준 건 말입니다. 이거 점점 큰 폭탄의 뇌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푼다고 했지만 이게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요,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기려고 해서 사달이 났던 거고요. 지금도 시장은요, 정부가 자금을 풀고 있지만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위기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업권, 그러니까 금융의 업권입니다. 업권별로 PF 대출 잔액을 보니까 전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12조 3천억 원이나 돼요. 사실 112조 3천억 원이나 된다는 거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레고란드 사태가 터져서 채권 시장에 패닉이 일어났을 때 어디 얼마가 빚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까지도 못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PF 사업장 단위 대출을 지금 종합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112조 3천억 원이면 진짜 장난 아닌 숫자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지금 제2금융권이 난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제1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은 적어요. 2012년 대비해 보면 말입니다. 2012년 대비해 보면 24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28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한이나 국민이나 우리나 하나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말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은 굉장히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금융위기를 겪었거든요.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렇게 겪어오면서 은행이 PF 대출을 내주면 이게 직업 준비율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바젤3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은 이 PF 대출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PF 대출 자체가 이게 바젤3 은행 협약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위험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틈새, 1금융권이 안 하는 틈새를 여러분 2금융권이 다 담당하면서 지금 PF 대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험사 보세요. 물론 보험사는 단위가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2012년 말에는요, 4조 9천억 원 대출이 거의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지금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43조 3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43조 3천억. 와우. 보험사 대출이 너무 크죠. 2012년 대비 지금 2022년 6월 말 현재 43조 3천억 원이니까 10배 가량 늘어났잖아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여전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게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에 보시다시피 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에는 26조 7천억 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1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거의 10배가량.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는 게 뭐 여러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캐피탈사, 카드사 이런 데가 전부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났죠. 저축은행은 그나마 적게 늘어났습니다. 저축은행은 그 당시에 2조 7천억 원. 물론 저축은행도 저축은행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좀 줄여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10조 7천억 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3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증권사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권사는 2조 7천억 원. 실제로는 전체는 뭐 3조 3천억 원이 적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여러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느끼시는 게 보험사나 여전사나 저축은행의 위험 굉장히 커질 것 같지요. 이게 다 제2금융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2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좋습니다. 대출금리가 좋아요. 0.25% 금리일 때도 5%를 받을 수 있었고요. 요즘 같을 때는 10%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10%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기준금리를 많이 인상해서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투자해서 10% 받을 수 있는 데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게 가능해요. 이게 10%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험사나 카드사나 혹은 증권사나 여기에서는요 언제든지 틈새를 파고들고 지금 그 위기의 어떤 폭탄이 펑 하고 터진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통제 방역을 하면 이게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데가 뭐 3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불법 4금융이나 이쪽이 좀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점점 확대돼서 2금융권까지 확대될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화. 저는 결국 보험사는 그나마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것도 불안합니다. 여기에 여전사는요.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증권사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당장 증권사로 좀 좁혀볼까요? 증권사로 좁혀보겠습니다. 좁혀보면 말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노출된 금액이 가장 높은 증권사 순으로 쭉 나열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해서 말입니다. PF로 대출한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PF 익스포저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보시면 삼성은 61%예요. 굉장히 높죠. 삼성도. 메리츠는요 88%. 교보는 67%고요. 하이증권은 하이투자증권은요 86%예요. 현대차는 79%고요. BNK는 63%, 다울은 85%입니다. 그러면 다울투자증권이나 메리츠증권이나 이런 데는 쉽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쉽게? 이게 쉽게 버텨나가기가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자기 자본의 80%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사업장 한두 개가 무너지면 증권사 한두 개 무너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미분양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증권사가 더 빨리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캐피탈사나 보험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캐피탈사도 어떻게든 버텨나갈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증권사는 버텨나갈 여력 없습니다. 익스포즈가 80%인데 노출된 금액이 80%면 쉽지 않죠. 결국 말입니다. 어딘가는 터지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안 터지는 게 가장 좋아요.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었으니까 안 터지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지독하게 여러분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게다가 정부도 사실 레고랜드 이 최악의 상황 예측도 못했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확장돼서 터질 거라고 아마 아무도 짐작을 못했을 거예요.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도요. 여러분 아니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를 하면서 지역사업을 하면서 2,050억이라는 빚을 졌으니까 나는 이거 파산시키겠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2,050억은 내주면 강원도 도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주겠다. 이게 이제 결국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결국 그 속에 진짜 원인은요. 지방자치단체가 포퓰리즘 때문에 난개발을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다가 부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원인이에요. 물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실 좀 무식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번질지. 채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채권이라는 게 여러분 위험도 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회사채잖아요. 회사채요. 회사채. 그 다음이 여전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채. 그 다음이 특수채입니다. 이 특수채부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채권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은행채입니다. 은행채. 은행이 무너진다. 이것은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채도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고채라고 해요. 국고채. 그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국고채가 지금 중앙정부의 부채잖아요. 채권이잖아요. 이 중앙정부의 채권 지방정부는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채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채권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게 파산을 맞으니까 시장에 완전히 크게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위기가 닥친 거예요. 신용위기가. 그러면서 말입니다. 강원도에서 2,050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겠다. 물론 지금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못하겠다 한 금액이 개발사업이랬단 말입니다. 개발사업. 그래? 그러면 지방정부의 개발사업들 이거 모두가 다 나 못 갚겠소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감, 이런 위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이럴진데 공공기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공기관은. 그러면서 좀 더 확대 발전하니까 이게 결국은 사기업까지 넘쳐났던 거죠. 사기업에 가장 지금 위험하게 보는 게 PF예요. 거기도 PF였거든요. ABCP라는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이라는 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지금 증권사들도 똑같은 방법의 어떤 상황이 몰리는 것.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독하게 바라보되 투자를 함부로 지금 나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생각보다가 위기의 강도가 큽니다. 정부가 말로만 위기 하다가 지금 50조를 쏟아붓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정부도 이제 다급하게 생겼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어디가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백척간두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요. 돈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